혹시 어젯밤에도 자식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루셨나요? 아니면 자녀와 또 다퉜던 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걱정이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밥 잘 먹이고 아프지 않게 하고 공부 좀 하라고 하면 됐는데, 이제는 뭔가 더 복잡해졌잖아요. 대학은 어디로 갈지, 취업은 언제 할지, 결혼은 언제 할지, 아니면 이미 결혼해서 손자, 손녀 걱정까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걱정하고 간섭하면 자녀들은 참견하지 마세요 하고, 그러면 또 서운하고 답답하고.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정말 자연스러운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계속 걱정하고 있으면 나도 힘들고 아이들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법정 스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게 되었어요.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무소유와 내려놓음이 혹시 우리 부모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무소유가 무슨, 자식은 내 자식인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스님 말씀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집착은 내려놓으라는 뜻이었어요. 집착과 사랑은 다른 거더라고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고, 집착은 내가 편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안심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 자꾸 확인하고 간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 예전 습관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걱정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예전처럼 밤새 뒤척이는 일이 줄어들었고,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예전보다 편안해졌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걸 느껴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거창한 변화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천천히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동안은 자식 걱정 잠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당장 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법정 스님께서 길상사에서 보내신 조용한 시간들처럼 우리도 마음을 조용히 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천천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집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처음에 좀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자식한테 집착해 하면서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혹시 자녀 방문을 살짝 열어보거나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시지 않나요? 밤새 잘 잤나? 학교는 잘 갔나?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나?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아요. 마치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법정 스님께서 자주 비유로 드시던 이야기가 있어요. 물은 본래 맑고 깨끗한데 자꾸 휘저으면 탁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식 걱정이라는 생각으로 자꾸 휘저으니까 마음이 탁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자녀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온갖 상상을 다 했어요.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나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그러다가 문 소리가 나면 안도하면서도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따져 묻고. 그런데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걱정해주는 게 부모 역할이고 확인하는 게 책임감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안에는 제 불안감도 많이 섞여 있었어요. 내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말이에요. 자연을 보면 참 신기해요. 나무는 열매를 맺고 나면 바람에 날려보내잖아요. 새도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둥지에서 밀어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연은 언제 붙잡고 언제 놓아줘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 어려서 세상이 험하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이유로 계속 붙잡고 있게 되죠. 계절도 그래요. 봄에 꽃이 피면 참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꽃을 계속 피워두고 싶다고 해서 가을에도 봄꽃이 필 수는 없어요. 여름엔 여름답게, 가을엔 가을답게 흘러가야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답게 보살펴주고, 청소년일 때는 청소년에 맞게 대해주고, 성인이 되면 성인으로 존중해주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직도 초등학생인 것처럼, 중학생인 것처럼 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되 마음에 걸림이 없도록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수십 년간 해온 걱정을 하루아침에 멈출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조금씩 의식해보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늦게 들어오면 예전엔 바로 어디 갔었어? 뭐 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잘 들어왔네, 고생했어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여전히 궁금하지만 일단 참아보는 거죠. 처음엔 어색해요. 뭔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무관심한 부모 같기도 하고. 그런데 며칠, 몇 주 지나다 보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더 편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집착을 놓는다는 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을 하는 거죠. 상대방을 믿고 존중하고 그들의 길을 응원해주는 사랑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법정 스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이런 지혜를 실천하셨는지, 그리고 옛 성인들은 어떻게 자식과 제자들을 대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부처님께도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라훌라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아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부처님은 왕자 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을 때 라훌라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라훌라는 장애물이라는 뜻이에요. 좀 이상하죠? 왜 아들한테 그런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그건 자녀에 대한 집착이 수행에 장애가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집착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던 거죠.
나중에 라훌라가 자라서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다른 제자들처럼 특별하게 대해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엄격하게 가르치셨다고 해요. 한 번은 라훌라가 거짓말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물동이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물을 조금 남기고 다 버리게 한 다음, 라훌라야, 이 물동이에 물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조금 남았습니다. 라고 라훌라가 답하자 부처님께서 거짓말하는 사람의 진리도 이처럼 조금밖에 남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남은 물까지 다 버리고 물동이를 뒤집어 놓으신 다음 거짓말을 계속하면 이 물동이처럼 아무것도 담을 수 없게 된다고 하셨어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거짓말을 했네. 혼내기보다는 이해해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달랐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가르치셨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 자식한테는 더 관대하고 남의 자식한테는 더 엄격하게 대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정반대셨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더 정확하게 가르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아셨기 때문이에요. 당장 아이가 좋아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아셨던 거죠. 법정 스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길상사에서 지내실 때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는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도 많았대요. 어떤 어머니가 대학생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하고만 어울린다고 장래가 걱정된다고 하시더래요. 그때 법정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어머니,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가지를 뻗을 때 어미나무가 일일이 방향을 정해주나요? 가지는 저절로 햇빛 있는 곳으로 뻗어나가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걱정한다고 해서 아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이 스스로 깨달아야 해요. 어머니는 그냥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말씀인가요? 하고 물으셨대요. 법정 스님께서 웃으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걱정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대신 아이가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배가 고프면 밥 해주시고 힘들어하면 들어주세요. 그게 진짜 엄마 역할이에요. 라고 하셨다고 해요. 참 간단한 말씀인데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뭔가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언도 해주고 걱정도 해주고 간섭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작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건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집에 올 수 있는 곳, 판단받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곳, 그런 게 더 필요할지도 모르거든요. 옛날 중국의 한 선사 이야기도 있어요. 그 선사에게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런 제자는 내보내는 게 낫겠다고 했는데 선사는 끝까지 품어주셨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니까 선사가 이렇게 답했대요. 저 아이가 지금은 미숙하지만 언젠가는 크게 깨달을 것이요. 나는 그때까지 기다릴 뿐이요. 정말로 그 제자는 나중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기다린다는 것, 믿고 지켜본다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당장 결과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때로는 기다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걱정하게 되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잠깐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니면 창밖을 바라보면서 깊게 숨을 한 번 내쉬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자녀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한 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어려운 명상법이나 복잡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살짝 들여다보는 정도면 충분해요. 자녀를 걱정할 때 우리 마음 속에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제가 어느 날 이런 걸 느꼈어요. 자녀가 늦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안전하게 잘 들어오길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 왜 연락도 안 하지? 나를 걱정시키려고 일부러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더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이렇게 키웠더니 다른 집 아이들은 안 그런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처음에 걱정은 아이를 위한 거였는데 나중에 걱정은 사실 나를 위한 거였다는 걸요. 내가 부모로서 인정받고 싶다. 내가 실패한 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볼까? 이런 마음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좀 놀랐어요. 내가 아이를 걱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뭔가 잘못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뭔가요? 아이고, 제가 힘들겠네. 이런 생각일까요? 아니면 아이고, 창피해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일까요? 솔직히 저는 후자에 더 가까웠어요. 물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밑에는 제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것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법정 스님께서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을 때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 말고 그 밑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을 보라는 거죠. 자녀에 대한 우리의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아이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섞여 있어요.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혹시 뭔가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이 세상이 위험하고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부모 마음이죠. 둘째는 통제욕이에요. 내가 조금 더 신경 쓰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모든 걸 내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셋째는 불안감이에요. 내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다른 부모들처럼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생기는 마음이에요. 넷째는 기대감이에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너무 강하면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마음들을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니까요. 다만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마치 방 안에 먼지가 쌓여 있는 걸 알아차리는 것처럼요. 먼지가 있다고 해서 방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먼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청소를 할 수 있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감정들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아, 지금 내가 아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불안감 때문에 그러고 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달라져요. 그럼 이 불안감을 어떻게 다스릴까? 아이한테 이 감정을 전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한 번은 제가 자녀와 통화할 때였어요. 아이가 뭔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바로 그러면 이렇게 해봐.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원인을 따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잠깐 멈춰서 내 마음을 살펴봤어요.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아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그래도 내일은 좀 나아질 것 같아요 하면서 긍정적인 말도 하고요. 그때 느꼈어요. 내가 뭔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구나 하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자녀와 대화할 때, 뭔가 간섭하고 싶어질 때, 걱정이 몰려올 때, 그 순간 잠깐 멈춰서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그동안 자동으로 반응했던 것들을 의식적으로 멈춰보는 거니까요. 마치 자동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수동으로 바꾸는 것처럼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생기는 마음들이거든요. 다만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감정을 자녀한테 부담으로 전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걸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은 본래 맑은 거울과 같다. 다만 먼지가 앉으면 흐려질 뿐이다. 우리 마음도 본래는 맑고 평안해요. 자녀를 향한 순수한 사랑도 그 안에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이 먼지처럼 앉아서 그 사랑을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 먼지들을 하나씩 털어내다 보면 본래의 맑은 마음, 본래의 순수한 사랑이 다시 드러날 거예요. 그때의 사랑은 집착이 아닌 진짜 사랑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분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도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김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평범한 분이세요. 대학생 아들 하나, 고등학생 딸 하나 키우시는데 예전에는 자녀들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특히 아들 때문에 고민이 컸어요. 대학교 3학년인데도 아직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하고 취업 준비는커녕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놀기만 하니까 속이 터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다른 집 아이들은 벌써 인턴십도 하고 토익 점수도 높이고 하는데 우리 애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하면서 한숨을 쉬시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님이 갑자기 달라지신 거예요. 아들한테 잔소리도 안 하시고 취업 준비 어떻게 하고 있어? 이런 질문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아들이랑 크게 다퉜어요. 제가 또 취업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이가 엄마는 왜 맨날 그 소리만 해요? 저도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면 아이가 취업을 더 빨리 할까? 내 걱정이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만 스트레스 받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결심했어요. 일주일만 참아보자고. 취업 이야기 일절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보자고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3일째 되던 날 아들이 먼저 엄마, 나 취업 준비 좀 해야겠어요. 하더래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김 여사님이 깜짝 놀라서 정말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요즘 안 물어보시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게 되네요. 하더래요. 그 후로 아들이 스스로 취업 사이트도 찾아보고 선배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인턴십 정보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김 여사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말이에요. 참 신기해요. 제가 그렇게 조급해하고 걱정할 때는 아이가 전혀 움직이지 않더니 제가 놔두니까 오히려 스스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김 여사님 자신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아들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내려놓는 거구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무책임한 엄마가 되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도 저도 더 편해졌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 이야기도 있어요. 결혼한 딸이 시댁에서 힘들어한다고 매번 전화로 하소연을 해오시는 거예요. 권사님은 그때마다 그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면서 조언을 해주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딸이 그 조언대로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권사님은 답답해서 내가 그렇게 좋은 방법을 알려줬는데 왜 안 따라해? 하시고 딸은 엄마는 상황을 몰라요 하면서 결국 모녀 사이가 점점 서먹해졌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어느 날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딸을 도와주려고 한다면서 사실은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고요. 딸이 힘들어하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 상황을 해결해서 제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작 딸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거였는데. 그 후로 권사님은 딸이 전화로 하소연해도 조언은 안 하시고 그냥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면서 들어주기만 하셨어요. 처음에는 뭔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셨대요. 난 엄마인데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딸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엄마, 요즘 엄마랑 전화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하더래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는 없구나. 그냥 마음을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마트에서 일하시는 이 여사님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고등학생 아들이 성적이 좀 아쉬워서 늘 걱정이셨는데 어느 날 아들이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요. 차라리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하더래요. 이 여사님은 처음에 깜짝 놀라셨어요. 요리, 그게 무슨 장래가 있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다는 게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드셨대요. 고민 끝에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럼 일단 해봐라. 대신 조건이 있어.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지금 그 아들은 요리학원에 다니면서 정말 신나게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집에서도 가끔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이 여사님 말로는 아이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맨날 시무룩했는데 지금은 매일 즐거워해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쉽게 허락해준 건 아닌가 걱정도 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성적으로만 아이를 평가했던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가 걱정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아이들도 부모의 기대와 걱정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부담이 없어지니까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불안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애가 더 망가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조금씩 참고 기다리다 보면 아이들 안에 있던 자생력이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여러 가지 경우들 말이에요. 먼저 직장 다니시는 박 과장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대학 졸업한 아들이 취업을 못해서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6개월째 백수 생활을 하니까 박 과장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돼요. 동료들이 자녀 자랑할 때면 정말 숨고 싶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졌어요. 애 얼굴 보면 속이 터져서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들한테 오늘은 뭐 할 거야? 취업 사이트는 봤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고 아들은 짜증내고 집안 분위기가 정말 험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 과장님이 어느 날 다르게 생각해 보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게 애한테 도움이 될까 하고요. 그래서 한 달만 실험해 보기로 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보자고. 대신 집안 분위기라도 좋게 만들어 보자고요. 아들이 늦게 일어나도 뭐라고 안 하시고 점심 뭐 먹을래? 하고 물어보기도 하시고 저녁에는 같이 TV도 보시고 그렇게 지내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드셨대요. 말하고 싶은 걸 참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먼저 아빠, 나도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말을 꺼내더래요. 그리고 친구가 소개해준 회사가 있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계속 압박하니까 애가 오히려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못했던 거더라고요. 제가 좀 여유를 주니까 애도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아들은 작은 회사지만 취업도 하고 박 과장님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이번에는 결혼한 자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아파트 동대표 하시는 최 여사님은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최 여사님 방식대로 안 하는 거예요. 청소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김치는 저렇게 담그면 안 되는데 하면서 속으로 답답해 하시곤 했어요.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좀 말해라 하면 아들은 엄마가 직접 말씀하세요 하고 며느리한테 직접 말하면 며느리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도 안 고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 여사님이 어느 날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내 방식이 정답은 아니잖아. 며느리도 자기 방식이 있을 텐데. 그래서 며느리가 하는 걸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잘못된다고 생각해도 일단은 참고 정말 위험하거나 중요한 일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기로요.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대요. 며느리가 설거지할 때 그릇을 물에 한 번만 헹구는 걸 보면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오히려 최 여사님한테 먼저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이 반찬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김치 담글 때 이 재료는 어디서 사세요? 이런 식으로요. 아, 내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거부감을 느꼈구나. 내가 잠자코 있으니까 오히려 궁금해서 물어보는구나 하고 깨달으셨대요. 지금은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정말 좋아져서 며느리가 친정엄마보다 최 여사님을 더 편하게 여긴다고 해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 이야기도 많아요. 학원 원장님이신 정 선생님은 자기 자녀 교육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당연히 성적도 잘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셨고요. 그런데 딸이 고2가 되면서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정 선생님은 내가 학원 원장인데 내 딸 성적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더 압박을 주셨어요. 너는 다른 애들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데 왜 이 모양이야? 다른 부모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그런데 딸이 어느 날 울면서 엄마, 나 정말 힘들어요. 엄마가 학원 원장이라서 더 부담스러워요. 하더래요. 그때 정 선생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자기가 딸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랬다는 걸요. 그래서 딸한테 사과했어요. 그리고 성적 이야기는 일절 안 하기로 했어요. 대신 딸이 힘들어할 때 그냥 들어주기만 하기로요. 정 선생님도 처음에는 불안하셨어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애가 더 성적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참고 기다렸어요. 몇 달 후에 딸의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정 선생님이 압박하지 않으니까 딸이 오히려 자기 속도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아이도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못 봤던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실패도 많아요. 당연해요. 오랫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어떤 분은 참았다가 한꺼번에 폭발해서 더 큰 싸움이 났어요.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무 말 안 했더니 애가 더 방탕해졌어요. 하시기도 해요. 그럴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하면 돼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천천히 바꿔나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내가 걱정하고 간섭하는 게 정말 아이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내 불안감 때문인가? 이렇게 계속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해도 자책하지 마세요. 아, 또 예전 습관이 나왔구나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는 부모가 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변화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간단한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얘기해 볼게요.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거나 복잡한 방법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먼저 3초 멈춤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녀한테 뭔가 말하고 싶어질 때 바로 입을 열지 말고 속으로 하나, 둘, 셋 세어보세요. 그 3초 동안 내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려고 하지?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늦게 들어왔을 때 어디 갔었어? 라고 바로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때 3초만 참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물어보려고 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어디 갔었어? 대신에 고생했어. 밥은 먹었어. 이렇게요. 똑같이 관심을 표현하는 건데 받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에는 3초가 정말 길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두 번째는 마음 날씨 확인법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날씨인가 하고 확인해 보세요. 맑은지, 흐린지, 비가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집안일 할 때 특히 좋아요. 설거지하면서 빨래 개면서 청소하면서 잠깐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아, 지금 내 마음에 먹구름이 끼어 있네. 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구나. 오늘은 마음이 맑네. 평온하다. 이런 식으로요. 날씨를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금 이런 날씨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신기하게도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편해져요. 세 번째는 감사 찾기예요. 자녀와 관련해서 감사한 일을 하루에 하나씩만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했네. 설거지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놨네. 늦게 들어왔지만 문 소리를 조용히 냈네. 이런 것들요. 처음에는 이런 당연한 걸 가지고 감사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자녀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부족한 점보다 고마운 점들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번째는 혼잣말 바꾸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혼잣말을 해요. 쟤는 왜 저럴까? 언제까지 저렇게 살려고? 다른 집 애들은 안 그런데. 이런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잖아요. 이런 혼잣말을 의식적으로 바꿔보세요. 저 애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야. 지금은 저런 시기인가 봐. 각자 속도가 다르니까. 이렇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거예요. 이게 진심이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실제로 마음가짐도 조금씩 바뀌어요. 다섯 번째는 질문 바꾸기예요. 자녀한테 질문할 때 방식을 좀 바꿔보세요. 숙제했어. 대신에 오늘 하루 어땠어? 취업 준비는 대신에 요즘 관심 있는 게 뭐야? 성적은 어때? 대신에 학교 생활 재미있어.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추궁당한다는 느낌 대신에 관심받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여섯 번째는 10분 쉬기예요. 자녀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거나 화가 날 때 10분만 혼자 있어 보세요. 방에 들어가서 창밖을 보거나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거나 화장실에서라도 좋으니까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10분 동안은 자녀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대신 숨을 깊게 쉬어보거나 하늘을 보거나 꽃을 보거나 그냥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0분 후에 나오면 마음이 좀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때 자녀와 대화하면 훨씬 차분하게 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가족 식사 시간 활용하기예요. 가족이 함께 밥 먹을 때 자녀 문제나 잔소리는 하지 마세요. 대신 즐거운 이야기만 해보세요. TV 프로그램 얘기라도 좋고 재미있었던 일 얘기라도 좋고 밥 먹을 때만큼은 편안하게 먹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집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돼요. 여덟 번째는 칭찬 저축하기예요. 자녀가 뭔가 잘했을 때 바로 칭찬하지 말고 마음속에 저축해 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내가 동생한테 친절하게 해준 거 보고 정말 뿌듯했다. 지난주에 설거지 해준 거 고마웠어. 이런 식으로요. 당장 칭찬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는 게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9번째는 타이밍 기다리기예요. 자녀한테 뭔가 말하고 싶을 때 지금 당장 해야 하는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나중에 해도 되는 말들이에요. 자녀가 피곤해 보일 때, 바쁠 때, 스트레스 받아 보일 때는 일단 기다려 보세요. 여유 있어 보일 때, 기분 좋아 보일 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마지막 10번째는 완벽 포기하기예요. 이 모든 방법들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두 개만 제대로 해도 충분해요. 실패해도 괜찮고 예전 습관이 나와도 괜찮아요. 또 잔소리했네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세요. 자책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몇 주 안에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녀와의 대화가 편해지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변화가 가족 관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녀에 대한 우리 마음가짐이 바뀌면 신기하게도 가족 전체 분위기가 달라져요. 마치 연못에 돌 하나를 던지면 파문이 퍼져나가듯이 말이에요.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녀 문제로 부부가 의견이 다를 때가 많잖아요. 한 사람은 더 엄하게 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좀 내버려둬라고 하고, 그러면서 서로 탓하게 되죠. 당신이 너무 관대해서 애가 버릇없어졌어. 당신이 너무 엄해서 애가 우리를 피해요. 이런 말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저 사람도 나름대로 아이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거든요. 제가 아는 한 가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취업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학원까지 가겠다니 하면서요. 부인은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데 지원해주자는 입장이었고요. 매일 저녁 이 문제로 부부가 다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걸 아이가 보면 어떨까 하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우리 각자 생각이 다른데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아이 앞에서는 싸우지 말아요. 아이가 눈치 보잖아요. 남편도 그러네, 우리가 싸운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하면서 동의하셨어요. 그 후로는 아이 문제를 논의할 때도 훨씬 차분하게 하게 되셨다고 해요. 결국 아들은 자기가 알아서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부모가 싸우느라 에너지를 쓸 때 아이는 자기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가 그래요. 우리 옆집 할머님은 며느리가 손자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우리 때와는 다르게 키우네. 아이가 버릇 없어질 것 같은데 하시면서요. 그런데 할머님이 어느 날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며느리를 믿지 못하는 것 같구나. 며느리도 엄마인데 자기 아이 잘못 키울 리가 없잖아. 그 후로는 며느리한테 조언하시는 대신 고생 많다, 잘 키우고 있네,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좀 의외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할머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더래요. 어머님, 아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먼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할머님이 손잡아 주시는 것도 더 편하게 맡기고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형제자매들 사이에 문제도 있어요. 한 자녀만 특별히 걱정되거나 다른 형제와 비교하게 되거나 어떤 어머님은 둘째 아들이 형보다 공부를 못해서 늘 속상해 하셨어요. 형은 그렇게 잘하는데 쟤는 왜? 하면서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자꾸 말과 행동으로 나오니까 둘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어느 날 둘째가 엄마는 형만 좋아해요. 나는 항상 혼나기만 해요. 하고 울면서 말하더래요. 그때 어머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 내가 걱정한다면서 사실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으셨어요. 그 후로는 둘째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시고 형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둘째도 자신감을 찾고 형제 사이도 좋아졌어요. 성적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아이가 훨씬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자녀 이야기를 할 때 말이에요. 우리 애는 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자녀 흉보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좋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줄이고 긍정적인 면이나 고마운 점들을 얘기해보는 거예요. 우리 애가 요즘 집안일을 좀 도와줘요. 어제는 제가 피곤하다고 하니까 설거지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이런 당연한 걸 가지고 자랑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녀의 좋은 면들이 더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져요. 예전에는 아이고, 애들이 다 그렇지 하면서 위로해 주던 분들이 우리 집도 그런 점 좀 배워야겠네 하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는 것도 줄여보세요. 옆집 아이는 벌써 취업했는데, 친구 딸은 결혼도 잘했는데, 이런 말들요.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 아이의 부족한 점만 보이고, 결국 아이한테도 그런 스트레스를 전달하게 되거든요. 대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대로 괜찮다. 각자 때가 있는 거겠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법정 스님께서 비교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비교를 그만두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편해지려면 결국 한 사람부터 시작해야 해요. 보통은 엄마가 먼저 바뀌면 그 영향이 온 가족에게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엄마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면 아이들도 엄마를 더 편하게 여기게 되고, 그러면 아빠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서 가족 전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죠.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아요. 가끔 예전 습관이 나오기도 하고 실수도 하게 되고.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씩 천천히 바뀌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마음가짐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내면의 평화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오늘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마음이 더 평안해질 수 있는지 말이에요. 법정 스님께서 길상사에서 보내신 조용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스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어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기 내면과 만나는 시간이었죠.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자녀 걱정으로 가득 찬 머리를 조금 비우고 진짜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는 시간 말이에요. 이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고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휴대폰도 치우고 TV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을 거예요. 그냥 앉아 있으면 뭐 해?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창밖을 바라보거나 숨 쉬는 것에 집중하거나 몸의 감각을 느껴보거나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며칠 이렇게 해보시면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평소에 못 느꼈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피곤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웠구나. 오늘 하늘이 참 예쁘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 대한 마음도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나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여유로워져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시간을 가지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녀가 어릴 때 모습들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첫걸음말을 할 때, 처음 말을 할 때, 아플 때 제 품에서 울던 모습들. 그때는 그냥 사랑스럽기만 했잖아요. 성적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그런 걱정 없이 그냥 존재 자체로 소중했던 거죠. 아, 그 마음이 진짜 사랑이었구나. 지금의 걱정들은 나중에 생긴 거였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자녀를 보니까 키는 훨씬 크고 말도 어른스럽게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때 그 아이와 똑같다는 걸 느꼈어요.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때로는 위로받고 싶어 하는 그 아이였던 거죠.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더 부드러워지고 더 이해하게 되고 더 기다릴 수 있게 되죠.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그 나이였을 때는 어땠는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저는 제가 20대였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이 헤맸더라고요.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엄청 고집도 부리고. 그런데 부모님은 기다려 주셨어요. 물론 걱정도 많이 하시고 잔소리도 하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믿어주셨죠. 아, 우리 자녀들도 지금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구나. 나도 그랬듯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라고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감사한 마음을 찾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자녀와 관련해서 감사한 일들, 소중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즘에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분명 있을 거예요. 아이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온 것, 밥을 잘 먹은 것, 아침에 인사를 한 것. 정말 작은 것들이라도 괜찮아요. 이런 감사한 마음들을 하나씩 세어보다 보면 자녀에 대한 불만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더 커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를 대하는 말투나 표정도 달라지고요. 내면의 평화를 느끼는 연습도 해보세요. 이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편안한지 느껴보는 거예요. 자녀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하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걱정할 일들은 분명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안하다는 걸 인정해 보는 거죠. 법정 스님께서 지금 여기를 강조하신 것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는 거죠. 이런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자주 경험하다 보면 그 마음이 자녀에게도 전달돼요.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 상태를 정말 예민하게 느끼거든요.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해하고, 엄마가 평안하면 아이도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가끔은 자녀에 대한 집착이 왜 생겼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내가 어릴 때 부모님께 못 받은 사랑을 자녀를 통해 보상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내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마음들을 발견하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다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알아차리고 나면, 아, 내가 자녀한테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구나. 이제는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해주자 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깊은 성찰의 시간들이 쌓이면 자녀에 대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어요.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말이에요. 법정 스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중에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게 있어요.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거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가진 본래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면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서로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되고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가 되죠. 혼자 있는 시간에 이런 걸 해보셔도 좋아요. 자녀가 어릴 때 찍었던 사진들을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순간의 기억들을 되살려 보는 거죠. 돌잔치 때 혼자서 비틀비틀 걸어 다니던 모습, 유치원 발표회에서 떨면서도 열심히 노래하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새 가방 메고 긴장하던 모습. 그런 사진들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도 똑같은 아이구나. 다만 조금 더 자랐을 뿐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자녀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실제로 전해주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글로 써보는 거예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너를 믿어. 이런 마음들을 솔직하게 써보세요. 쓰다 보면 자녀에 대한 진짜 마음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가끔은 자연 속에서 이런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아요. 공원에 가서 나무를 보거나 꽃을 보거나 하늘을 보면서 마음을 정리해 보는 거죠. 자연을 보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나무도 제멋대로 자라지만 그 나름대로 아름답고, 꽃도 각자 다른 모습으로 피지만 모두 소중하고, 우리 자녀도 저 나무처럼, 저 꽃처럼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라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정 스님께서 자연은 스승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연에서 무소유와 무집착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깊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여유로워져요. 자녀의 작은 실수에도 덜 화내게 되고, 자녀의 선택을 더 존중하게 되고, 자녀의 속도를 더 기다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편해져요.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도 줄어들고, 하루 종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꾸준히 조금씩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해요. 마치 물이 바위를 뚫듯이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시간이 무슨 소용이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계속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깊은 성찰의 시간은 우리를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성숙해지고 더 이해심이 깊어지죠. 다음 시간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자녀가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지금까지는 비교적 일상적인 상황들을 다뤘는데,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녀가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정말 절망스러울 때, 그런 상황에서도 집착을 내려놓는 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순간들에는 모든 철학이나 지혜가 무력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내려놓자, 집착하지 말자, 이런 말들이 공허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런 순간일수록 더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학생 아들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졸업을 몇 개월 앞두고요. 이유는 공부가 너무 싫고 다른 길을 찾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 어머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등록금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눈도 그렇고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야? 부모 고생은 생각도 안 하고 하면서 며칠 동안 아들과 큰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이대로 졸업해봤자 취업도 안 될 것 같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자신도 없어요. 차라리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고 싶어요. 그때 그 어머님이 아들의 표정을 자세히 보셨대요. 정말 지쳐 있더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속으로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들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억지로 졸업시킨다고 해서 아이가 행복해질까? 그보다는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걸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주변에서는 왜 그냥 졸업시키지 않느냐?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 어머님은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대신 조건을 걸었죠. 1년 동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봐라. 그리고 그게 정말 확실해지면 그때 지원해 줄게. 지금 그 아들은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실무 경험도 쌓고 있고요. 그 어머님 말로는 아들이 그때 이후로 정말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맨날 시무룩하고 의욕 없어 보였는데 지금은 매일 신나게 일해요. 힘들다고 투정 부리지도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물론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내가 너무 쉽게 허락해 준 게 아닌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잘한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아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건 내 기대나 계획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행복을 진짜로 우선시하는 거죠.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힘들죠. 우리 동네에 사시는 김 여사님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하필 우리 아이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병원에서 밤새 간병하면서도 마음은 조급하기만 했어요. 빨리 나아야 하는데 치료비는 어떻게 하지?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간병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면 아이한테도 좋지 않겠구나. 아이도 충분히 힘들 텐데. 그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미래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아이가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물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걱정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은 벗어났어요. 아들도 어머님의 변화를 느꼈는지 엄마가 많이 편해 보여서 저도 마음이 놓여요 라고 말했대요. 몇 달 후에 아들은 다행히 많이 회복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어요. 김 여사님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버님은 아들이 도박에 빠져서 많은 돈을 잃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나서 아들을 야단치고 돈도 끊고 집에서 내쫓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아들은 더 멀어지기만 했어요. 그때 그 아버님이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화내고 다그치는 건 내 감정풀이일 뿐이구나. 정말 아이를 도와주려면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서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야단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아들이 왜 도박을 시작하게 됐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들이 처음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취업이 안 되고, 친구들과 비교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런 스트레스를 도박으로 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은 아들을 다그치는 대신 함께 해결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전문가 상담도 받고, 빚 정리도 도와주고. 물론 쉽지 않았지만 아들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혜롭게 도와주는 거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도움이 뭔지 찾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미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하는 거죠. 둘째, 완벽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해결책은 없어요. 그냥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셋째, 혼자 견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 친구,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넷째, 작은 희망이라도 놓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죠. 법정 스님께서 고통도 무상하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은 없다는 뜻이죠.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져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힘든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욕심 부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감사함을 느끼며 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이제 마무리에 가까워지면서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넘어서
전체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 얘기해 보고 싶어요. 법정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욕심 없이 사시더라고요. 필요한 것만 가지고 소박하게 사시면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자세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중년을 지나면서는 더욱 필요한 마음가짐이죠. 먼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부터 생각해 봐요.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많은 욕심을 부려왔어요. 더 좋은 대학에,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하길. 끝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욕심들이 정말 자녀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한 걸까요? 곰곰 생각해 보니 후자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자랑스럽고 자녀가 못하면 내가 창피하고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보면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갖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되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고 자기만의 길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면 자녀의 선택을 더 존중할 수 있게 되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저 아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정말 비교를 많이 해요. 옆집 아이는 벌써, 친구 아들은 이미, 같은 학교 다닌 애는 비교할 대상이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비교하면 할수록 마음만 괴로워져요.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좋은 점들은 안 보이고 부족한 점만 보이게 되고요. 법정 스님께서 풀꽃도 꽃이다라는 시를 쓰신 것처럼 모든 꽃은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장미는 장미대로,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예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그 아이만의 독특함과 소중함이 있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맨날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했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에게만 있는 장점들이 정말 많다는 걸요. 다른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지 몰라도 우리 아이처럼 마음씨 착하고 친구들을 잘 챙기는 아이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걸 왜 그동안 못 봤을까 싶었어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없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 취업을 안 했으면 취업 걱정, 취업을 하면 승진 걱정, 결혼을 안 하면 결혼 걱정, 결혼을 하면 손자 걱정.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아요. 자녀가 건강한 것, 가족이 함께 있는 것, 큰 사고 없이 하루하루 지낼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당연하지 않은 거거든요. 언제든 잃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한 번은 제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문득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후로는 자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취업이나 결혼 같은 큰 일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정말 감사한 거더라고요.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로운 자세예요. 우리는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자녀의 인생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일도 많고요.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화내면 우리만 힘들어져요. 차라리 그래.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받아들이는 게 나아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가능해져요.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봄이 와야 할 때 와야 하고 겨울이 와야 할 때 와야 하는 것처럼 자녀의 인생도 그 나름의 때가 있는 거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특별한 일, 대단한 성취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가장 소중한 건 평범한 일상이에요.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 것, 주말에 함께 TV를 보며 웃는 것. 이런 소소한 일들이 진짜 행복인 거죠. 자녀가 노벨상을 받거나 대기업 사장이 되는 것보다 매일 건강하게 웃으면서 살아주는 게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자녀에 대한 기대도 달라져요. 거창한 성공보다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바라게 되죠. 법정 스님께서 평범이 비범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소박하지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비범한 삶이라는 거죠. 이런 지혜로운 삶의 자세가 몸에 배면 자녀를 대하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달라져요. 더 여유롭고, 더 이해심 깊고, 더 사랑스러운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지혜로운 삶의 자세가 몸에 배면 자녀를 대하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달라져요. 더 여유롭고, 더 이해심 깊고, 더 사랑스러운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더 행복해져요.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줄어들고, 대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게 되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런 마음가짐이 자녀에게도 전해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욕심 없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그런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되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남과 비교하지 않으시네. 작은 것에도 감사해 하시네. 욕심 부리지 않고 편안하게 사시네.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교육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가정을 보면 부모님이 정말 소박하게 사세요. 큰 욕심 없이 현재에 만족하면서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죠. 그 집 자녀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편해 보여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자기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잘 크더라고요. 부모가 압박하지 않으니까 자기 내면의 힘이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삶의 자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익혀나가는 거죠. 가끔 예전 습관이 나올 수도 있고 욕심이 고개를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마다 또 욕심을 부렸구나 하고 웃으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빨리 변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보다 못해도 괜찮아요.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가면 되는 거죠. 법정 스님께서 급하지 말자라고 자주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급하지 말고 천천히 가면 돼요. 자녀도 우리 자신도 모든 게 제때 제자리에 올 거예요.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자녀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해서 지혜로운 삶의 자세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처음에는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감사하며 평안하게 사는 마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봤어요.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결국 내려놓음인 것 같아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기대를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게 자녀를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이, 더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으로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어떨까요? 아마도 자신감 있고,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랄 거예요. 부모의 집착이 아닌 진짜 사랑 속에서 자신의 꽃을 피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더 행복해질 거예요.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자녀와 함께하는 기쁜 시간은 늘어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녀를 걱정하고 집착했던 것도 사랑 때문이었어요. 잘못된 게 아니라 미숙했던 거죠. 이제 조금씩 더 성숙한 사랑을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자체로 완전한 부모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따뜻한 격려와 함께 마무리를 해볼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내고 싶어요. 긴 여행이 끝나가네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마음가짐도 가능하구나 하는 작은 깨달음이 있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런 거였어요. 자녀에 대한 우리의 걱정과 집착은 자연스러운 부모 마음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라는 것.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처럼 자녀를 사랑하되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것.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그들만의 길을 응원해 주는 것.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씩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 3초 멈춤법부터 시작해서 마음 날씨 확인하기, 감사 찾기, 질문 바꾸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이런 변화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나 하나 바뀌면 온 가족이 편해진다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희망이라도 놓지 않으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것.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혹시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한두 가지만 실천해도 충분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실수해도 괜찮고 예전 습관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때마다 또 그랬구나 하고 웃으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 키우는 일에는 정답이 없어요. 매뉴얼도 없고 완벽한 방법도 없어요. 각 가정마다, 각 아이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정말 많아요. 다들 비슷한 걱정을 하고, 비슷한 실수도 하고, 비슷한 깨달음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나만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녀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부모는 없거든요. 다만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다른 부모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다. 내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부모예요. 자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좋은 부모라는 증거거든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그저 사랑하는 부모만 있을 뿐이죠. 자녀들도 여러분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비록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반항할 수도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더 성숙해지면, 그때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하고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야 할 거고요. 지금은 그런 표현을 받지 못해서 서운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보상받을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세요. 자녀들이 자기 속도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유롭게 지켜봐 주세요. 이제 혼자서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가끔 힘들 때는 이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법정 스님의 말씀도 기억해 보시고요.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 급하지 말자. 천천히 가자. 이 말씀처럼 급하지 말고 천천히 가세요. 자녀도 여러분 자신도 모든 것이 제때의 제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들으셔도 좋아요. 한 번에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할 때마다 다시 찾아서 듣다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자녀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자신도 사랑해 주세요.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고, 부족해도 인정해 주시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줄 알 때, 자녀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랑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분명히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께 감사해야 할 거고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축복이 되시길,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